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작은 바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왜 나는 늘 남들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온 것 같을까? 이런 질문들이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 서글퍼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걸어오셨을까?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분은 가난했던 시절을 견디며 자식들을 키우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직장에서 수십 년을 일하며 가족을 책임지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혹은 형제 자매를 위해 자신의 꿈을 접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50년, 60년, 어떤 분은 70년이 넘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이죠. 아이폰을 만든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말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는지,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보실 때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을 사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혹은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오셨나요?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 질문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집을 장만하기 위해. 그렇게 60년을 살았더니 어느새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마음은 텅 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보릿고개를 넘기며 배고픔을 참으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나라는 존재보다 우리가 더 중요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개인의 꿈은 뒤로 미루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나 하나쯤은 참아야지라는 생각이 미덕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자신의 꿈을 접고 자신의 감정을 감추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책임감 있는 어른의 모습이라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직장에서는 은퇴하셨거나 곧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이제 뭘 하고 살아야 하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채워야 하지?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구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세상의 기대를 위해.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말문이 막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나는 이미 늙었어요. 지금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여러분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남의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나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해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마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후회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긴 인생 경험과 제가 관찰하고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시선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함께 여행을 떠나보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속으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가능성들 속으로 말입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조금 더 희망찬 눈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왜 남의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그 시절, 한국은 매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가난은 일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은 사치였습니다. 그보다는 어떻게 하면 가족이 굶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가 훨씬 더 절박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게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위험을 피해야 했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또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 이것이 우리 사회가 제시한 성공의 공식이었습니다. 이 공식을 따르면 최소한 실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이 길을 가라고 강요했고, 우리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믿으며 따라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 문화 특유의 체면 문화가 있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을 지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이라는 존재는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당하며 자랐고, 남보다 못하면 창피한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보다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보다 남들의 평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기대는 절대적이었습니다. 효도가 최고의 미덕이었던 시절,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꿈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에는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경우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보다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주신 분과 만나고 부모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분과 사랑에 빠지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저 의무감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배우자의 기대, 시댁이나 처가의 기대, 자식들의 필요가 우리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신의 꿈이나 욕구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직장 생활도 비슷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승진을 위해 경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정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했나? 이 일이 내게 의미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많은 경우 직장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의무였습니다. 일 자체에서 기쁨이나 보람을 느끼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남들과 다른 것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만 걷게 만들었습니다. 모험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검증된 길,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최소한 큰 실패는 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나보다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의 안녕이, 내 꿈보다 공동체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가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인을 희생시키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는 것은 철없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한몫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창의성이나 개성보다는 순종과 암기를 강조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외우고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문제아로 취급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자신만의 길을 찾는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주어진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것들이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자신의 진짜 감정과 욕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맡은 역할들을 수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삶이라고,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고 결혼을 했고 자식들을 잘 키웠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인가?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다 커서 독립하고 난 후 그 공허함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 명분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평생 남의 인생을 살았구나.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질문들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의 인생을 살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서도 게을러서도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선택지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온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후회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이 후회는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들, 가보고 싶었던 곳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살아온 세월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참고 견뎌냈는데 결국 남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가끔 보지만 그들도 바쁩니다. 배우자와는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어느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건강이 나빠지거나 세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렸던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나는 평생 남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감사하다는 말도 잘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 말라고 합니다. 배우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가 해주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직장에서는 오랜 세월 헌신했지만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왜 나만 손해를 본 것 같을까? 이런 억울한 마음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것은 자아 상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직원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할들을 벗어나면 그 안에 진짜 나라는 존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연극 무대에서 어떤 배역만 연기하다가 갑자기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고 외로운 경험입니다.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참고 화가 나도 억누르고 슬퍼도 표현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 그 모든 감정들이 몸속에 쌓여서 병이 됩니다. 혈압이 오르고 당뇨가 생기고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잘 수 없게 됩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편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평생을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편해질 수 있겠습니까? 몸은 이미 오랜 세월의 희생과 인내를 기억하고 있고 그것이 통증과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어려워집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다 보니 진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관계가 깨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많지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가 크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 꿈도, 내 시간도, 내 돈도 모두 자식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탁한 적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희생한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부모가 불행했다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잘 모릅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살았을 뿐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어왔고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평행선을 그으며 살다가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서로가 어색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서먹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선택권의 상실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다 보면 점점 스스로 선택하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늘 누군가의 의견을 따르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다 보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판단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옷을 사러 가도 어떤 것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모르고 여행을 가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합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선택해왔지 나를 위해 선택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유부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의 밑바탕에는 수동적인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드라마에서 조연 역할을 하며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의 시나리오를 쓸 줄 모릅니다.
누군가가 대본을 주면 그대로 연기는 할 수 있지만 내가 직접 대본을 쓰라고 하면 막막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인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를 회상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과거는 후회로 가득하고 현재는 공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고 그저 혼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아픈 것을 인정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편함, 이 고통, 이 후회,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느낄 수 있고, 아직 변화를 원하고, 아직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나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가장 이른 때입니다. 여러분께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구체적인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과 대화하기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어왔다면 이제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지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혹은 밤에 잠들기 전에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오늘 하루 중에서 내가 진짜 좋아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내일은 무엇을 하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어보세요. 매일매일 자신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점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노트를 한 권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기를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 느낌들을 적어보세요. 오늘 공원을 산책하는데 꽃이 예뻤다. 손주가 전화해서 기분이 좋았다. 무릎이 아파서 힘들었다. 남편과 말다툼을 해서 속상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적다 보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하기입니다. 갑자기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메뉴를 내가 정해보는 것, 주말에 보고 싶은 TV 프로그램을 내가 선택하는 것, 입고 싶은 옷을 내가 고르는 것.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선택하는 능력을 되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거절하는 법 배우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평생을 내라고 대답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아니요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요청에 다 응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부탁할 때 일단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새로운 것 시도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때입니다.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것. 이제 그것들을 시도해 보세요.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외국어를 공부해도 좋고, 춤을 춰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1년 후 그분은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음악 소리가 내 손끝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만의 시간 확보하기입니다. 하루 중에 최소한 1시간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만드세요. 이 시간에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음악을 들어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되나? 하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와 화해하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 완전히 낭비는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었고,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다시 찾을 때입니다. 과거의 선택들을 후회하기보다는 그것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경험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이제부터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계 재정립하기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관계들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관계는 유지할 가치가 있고 어떤 관계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의무감으로 만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세요. 자식들과의 관계도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삶에 너무 간섭하지 말고 그들이 자신의 길을 가도록 놔두세요. 대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사세요.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사랑하는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 연습하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1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 삶에 좋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후회와 불만에만 집중하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들을 찾다 보면 삶이 조금씩 밝아집니다. 아홉 번째는 건강 챙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검진을 받으세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이 있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내기입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익숙한 것을 벗어나는 것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원히 시작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한 걸음씩.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견뎌왔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하세요. 어떤 날은 잘 될 것이고 어떤 날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나 자신에게로 가까워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만났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많은 돈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용기를 내어 다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김순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 할머니는 올해 72세입니다. 평생을 남편과 세 자녀를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었고 감사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다 컸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김 할머니는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제 뭘 하고 살지? 매일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초보자를 위한 서예 교실이라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붓글씨를 배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글씨를 잘 쓰네라고 칭찬해 주셨던 기억. 그 이후로 한 번도 붓을 잡아본 적이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망설이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 수업에 갔을 때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젊었습니다. 50대, 60대 초반. 김 할머니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지만 선생님이 다정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붓을 잡는 법부터 천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수업에 갔고 집에서도 매일 30분씩 연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붓을 잡고 먹을 갈고 종이 위에 글자를 쓰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 삶에 활력을 주었습니다. 1년 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할머니도 자신의 작품 3점을 출품했습니다. 전시회 날 자식들이 왔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작품을 보고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걸 하셨어요? 정말 멋있어요. 그 순간 김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김순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김 할머니는 서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자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배우고 싶어져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재미있는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늦게라도 시작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김 할머니의 얼굴은 3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박영수 씨입니다. 올해 65세이고 2년 전에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일을 좋아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자식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 일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갑자기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아내와 자주 부딪혔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박 씨는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직접 현상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카메라를 팔았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돈도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로 사진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퇴직 후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전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잖아요. 다시 해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돈만 들 텐데. 하지만 아내가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중고 카메라를 하나 샀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였는데 젊었을 때 쓰던 필름 카메라와는 달랐습니다. 버튼도 많고 메뉴도 복잡했습니다. 설명서를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진관 주인에게 물어보고 유튜브로 강의를 찾아보고 동네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대부분 자기보다 젊었고 전문 용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초보자인 박 씨를 도와주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공원의 나무들, 시장의 풍경들, 아침 햇살, 저녁 노을. 평생을 이 동네에 살았지만 카메라를 들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똑같은 풍경도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봄과 가을이 달랐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박 씨는 동호회에서 주최하는 사진전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동네 시장의 사계절이라는 주제로 12장의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평범한 시장 풍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한 관람객은 이 사진들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오래 살아오신 분만이 담을 수 있는 시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박 씨는 매일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집에만 있던 사람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곳을 탐험합니다. 최근에는 사진 촬영을 위해 혼자 지방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혼자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돌아온 남편의 밝은 얼굴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퇴직하고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72세든 65세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둘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김 할머니는 그저 서예 수업에 등록한 것뿐이었고 박 씨는 중고 카메라를 산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셋째, 무언가를 배우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시도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으며 이제부터 어떻게 나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이 말은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시니어들에게 더욱 절박하게 다가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도록 내버려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의 인생을 살아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의무감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기쁨으로 채울 것인가, 남의 기대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나의 꿈으로 채울 것인가, 후회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험으로 채울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여러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합니다.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 때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하루 나를 위한 1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작은 시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정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행동의 이유입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소중하게 써야 합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생각하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